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과 전봉관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조선시대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 그 개방전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조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철저하게, 쇄국정책을 표방을 했었죠. 다른 나라와 교류 없이 우리끼리 살겠다는 그런 정책을 써왔는데 그 근본 이유는 조선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힘이 없으면 그런데 혼자서 살기도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에 힘 있는 나라의 그 위세를 빌어서 독립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 그게 사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더 이상 그 청나라에만 의존해서 살지 않고 세계와 더불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 슬라이드에 보고 계시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왼쪽에 나오는 인물은 미국 해군 제독이었죠. 슈펠트 제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분은 청나라 북양 대신 청나라의 외교와 통상을 주관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훈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슈펠트와 리훈장의 사진을 왜 제가 슬라이드 첫머리에 올려두었느냐면, 이 조미수 통상조약 1882년 5월에 체결되었는데 이 조약의 실질적인 협상 주체가 이 두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과 미국 사이의 수교 조약을 왜 난데없이 청나라 관리가 협상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조선은 왜 쇄국 정책을 포기하고 대외 개방 정책으로 전환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까 합니다. 자, 금수와 화친한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금수가 바로 서양 오랑캐, 서양 사람이 되겠죠. 참고로 이 금수는 날짐승 금자, 들짐승 숫자를 쓰는데요. 날짐승과 들짐승과 같다는 이야기죠. 서양 사람이. 그렇다면 그 서양 사람을 날짐승, 들짐승처럼 여겼던 근거는 뭐냐면 삼강오륜을 모른다는 것인데요. 예의범절을 모른다는 것이죠. 인간다운 도리를 모른다. 인간다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서양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다. 이런 논리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삼강오륜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들도 금수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금수와 난데없이 금수라고 여기던 서양 사람과 수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왜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중국의 사대라는 굴종을 감수하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허기지면 허기진 대로 참아가면서 강인한 인내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물질적인 욕망도 억누르고 있는 듯 없는 듯 숨죽이며 지내면서 조선이 지키고자 하는 원칙은 우리끼리 그냥 외국과 교류 없이 오손도손 살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랬던 조선이 1882년 5월에 난데없이 서양 오랑캐에게 나라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해서 정식으로 국교를 맺은 것인데요. 이건 달리 이야기를 하자면 더 이상 우리끼리 살지 않고 세계와 더불어 살겠다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첫 번째, 1876년 조일수 조규를 체결한 것이 하나의 변화일 수가 있겠죠. 조일수 조규는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조약을 말합니다. 이상하네요. 조일수 조규 체결 직전 다시요. 조일수 조규는
조미수 통상조약보다 6년 앞선 1876년 조선은 일본과 조일수호조교를 체결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서양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겁니다. 조선은 그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보다 6년 앞서서 1876년에 일본과 조일수 조규를 체결을 해서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한국 근대의 기점이자 개항기의 시작을 1876년으로 잡죠. 그래서 근대를 이야기할 때 1876년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선은 일본이 운요를 앞세워서 완력으로 위협하는 바람에 일본에 한해 마지못해 문호를 개방했을 뿐 서양 오랑캐들에게도 똑같이 문호를 개방할 의사는 추호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을 필두로 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이 집요하게 수교와 통상을 요구했지만 6년이 지나도록 조선은 서양 오랑캐들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며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궜습니다. 그 이유는요, 조일수호조교 체결 직전 조선 조정 내의 쟁점을 살펴보면 왜 일본에는 개방을 했는데 서양에는 개방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일본이 이웃나라인지 서양의 앞잡이로 나라를 침범하는 도적인지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서양인이라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양의 앞잡이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요. 또는 일본은 서양과 다른 이웃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해도 된다. 이런 주장이 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야유림들이 내세웠던 주장이 그건데요. 일본은 이미 서양 옷을 입고 서양 대포를 사용하고 서양 배를 타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이웃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서양의 앞잡이다라고 하는 외양 일체론을 내세워서 일본과 조약 체결에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반면에 고종 및 개화파는 양인은 양인이고 외인은 외인이다라고 하는 외양 분리론을 내세워 조약 체결을 강행하게 됩니다. 제한적으로나마 과거부터 국가적 차원의 교류를 이어온 이웃국가인 일본은 서양 오랑캐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을 받아서 조선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의 문호를 개방했다고 상강 오륜을 모르는, 따라서 금수와는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서양 오랑캐에게 순순히 나라 문을 열어줄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거죠. 조일수호조규는 일본이 서양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받아서 그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서양과 조약을 체결해야 될 이유는 없었던 것이고 전혀 독립된 그 두 가지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최초로 한국이 서양과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미국이었는데요. 1882년에 미국과 조선의 관계가 그렇게 친했느냐? 전혀 친한 것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적성국가에 가깝습니다. 적성국가에 가깝다는 근거는요. 첫 번째가 1866년 병인년에 일어났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들 수 있고요. 또 하나가 1871년 신미양요 때 신미양요라고 하는 거대한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뭐고 신미양요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1866년 병인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조선의 원래 대외 정책은 유원지의라고 합니다. 유원지도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건 뭐냐면 멀리서 온 원자를 쓰지 않습니까? 부드러울 유자. 멀리서 찾아온 손님한테 부드럽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원지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쇄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을 박대했을 것 같은데요. 국법을 어기지 않는 한 가령 이제 표류해서 온 서양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따뜻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외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척사하고 다른 개념인데요. 그러면 유원지의는 뭐고 척사는 뭐냐라고 하면, 척사는 사악함을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악함이라고 하는 게 정도에 어긋나는 것을 물리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정도란 그 공맹의 사상, 유학의 이데올로기를 말하고요. 그럼 여기서 척사할 때 사자는 주로 그 천주교로 대표되는 기독교, 주로 그 당시엔 천주교였습니다만은 기독교 세력들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배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조선의 국시가 유학이었기 때문이죠.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을 배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서양 사람들은 따뜻하게 대접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요, 1866년 7월 달일 겁니다. 평안도 철산이라는 지역에 표박했던 서프라이즈 호라고 하는 그 호가에 대한 대접과 1886년 역시 평안도 평양 지역에 침략했던 제너럴 쇼모노에 대한 처리가 달랐다는 측면을 들 수 있는데요. 서프라이즈는 이렇습니다. 그 중국 상해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본으로 교역을 하러 가던 미국 배가 서프라이즈호였거든요. 그 서프라이즈호가 일본으로 가는 길에 서해에서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표류하다가 철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이제 조선 정부가 특히 이제 평안도 관찰사였던 박 교수가 서프라이즈 선원을 따뜻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내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배불리 먹이고 말까지 태워서 신의주를 거쳐서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이 서프라이즈 사건이었고요. 사건이라 할 것도 없죠. 표박한 이양선 선원을 따뜻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냈다. 이게 서프라이즈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석 달 후에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 일어나고요. 역시 관할도 평안도 관찰사였던 박 교수가 똑같이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너럴 쇼모노 사건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배는 불살라 버렸고요. 선원들은 성난 백성과 관군이 합심해가지고 24명의 선원을 모조리 몰살시켜버린 그런 사건이 제너럴 쇼모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서프라이즈호는 따뜻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내고 제너럴 쇼모노 사건은 이렇게 배는 불살라버리고 선원들은 때려 죽인 것일까? 그 비밀이요.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 제너럴 쇼모노 선원들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서프라이즈 선원처럼 따뜻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돌아갔겠죠. 쇼모노는 표박을 한 게 아니라 대동강 하구에 도착을 해서요. 그러니까 통상을 요구합니다. 통상을 하지 않으면 평양까지 가서 평양을 공격하겠다라고 위협까지 했고요. 그런데 쇼모노는 재원을 보면요. 길이가 50m, 폭이 15m, 높이가 10m, 돛대 높이가 40m에 달하는 거대한 배였다고 하고요. 이양거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신식대포 중화기로 무장한 24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때는 이제 장마철이 갓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물이 많이 불어오른 상태에서 배를 몰아서 대동강 하구를 거슬러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평안도 중군이 타이르로 갔죠. 중군이라고 하면 평안도 군사령관 정도가 될 겁니다. 평안도 중군이 이제 너희들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뭐 총을 쏘면서 무력 시위도 벌이고 또 이제 중군을 결국은 납치까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영토 내에서 한국군 한국군의 고위 장교가 외국 선박에 납치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난 관민들이 합심해가지고 이들을 불살랐는데, 좀 신기한 게 이거죠. 왜 그러면 이처럼 거대한 배를 그냥 그야말로 그 창 정도를 들고 아니면 매사냥할 때 쓰는 그런 구식 총기를 가진 그런 평안도 관민들한테 이런 거대한 서양 선박이 당할 만큼 무기력하게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거라고 합니다. 장마철에 강물이 불어올랐을 때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쭉 올라갔는데 마침 상류에 도달했을 때는 장마가 끝나가지고 강물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 바람에 이 큰 배가 대동강 상류에서 그냥 밑바닥에 강 밑바닥에 끼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대포를 쏘면서 저항을 해봤자 이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였다는 거죠. 그 바람에 이제 박 교수의 지시에 따라서 혐오노는 불탔고 나머지 선원들은 모조리 학살된 그런 사건이 제너럴 혐오노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둬야 될 사람은 이 24명의 선원 중에 토마스 목사라고 하는 분, 왼쪽에 있는 이런 사람인데요. 영국 성공회 선교사였다고 하고요. 조선을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 제너럴 혐오노에 의도적으로 탑승을 했다고 하고, 제너럴 혐오노가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토마스 목사가 상륙을 해서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나눠주면서 포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맞아 죽었으니 일부 기독교 기독교사 학자들은 한국 최초의 한국 최초의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는 토마스 목사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순교자라고 보기에는 이분이 남겼던 어록이나 뭐 이런 거, 한국 정부 쪽 기록을 보면, 순교자라고 보기에는 한국 국법을 너무 많이 어겼던 거죠. 엉뚱한 백성들한테 총질을 하거나, 대포를 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토마스 목사를 순교자로까지 떠받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제너럴 혐오 사건을 누가 주도를 했느냐라고 하면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주도해가지고 서양 배를 미국 배를 불살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의 할아버지 거기 그 당시 살았다면 이 침몰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긴 했겠습니다만은 주도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다음이 이제 신미양요인데요. 1871년에 일어난 겁니다. 미국 군함 5척과 해군 및 해병 1200명이 참전한 큰 전쟁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군 1200명이 동원됐다. 남북전쟁 이후에 최고로 큰 전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너럴 혐오노 사건에 대한 처리 때문인데요. 조선 정부, 미국인
미국 상선이 불타고 미국인이 포함된 24명의 선원이 사망했으니까 미국에서는 진상조사와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는데 조선 정부에서 그것을 거부하자 미국 정부에서 군함 5척을 보내가지고 그 조선 정부를 응징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이 전쟁은 뭐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들어보셨다면 아마도 이제 조선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미군은 3명이 전사했고요. 조선군은 순무중군, 다시 말해 총사령관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선군 총사령관 어제현을 포함해서 350여 명이 전사를 했죠. 100배 넘게 사망을 했네요. 게다가 대장기, 이게 원수할 때 그 숫자입니다. 대장이란 뜻이죠. 이 숫자기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기까지 강탈당한 거죠. 그럼 누가 이긴 싸움입니까? 예. 이 신미양요가 재밌는 것은요. 미국도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하고 조선도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상한 싸움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광성진이라는 곳에서 한바탕 결전을 벌였다가 뭐 그 과정에서 조선군은 일방적으로 학살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총사령관을 비롯해서 350여 명이 사망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했다가 그래도 끝까지 광성진을 사수했는데 미국 군대는 그냥 광성진에서 전쟁 한번 치르고 그냥 돌아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군으로서는 굉장히 큰 전공을 세웠으니까 자기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선군으로서는 결과적으로 광성진 강화도를 지켜냈으니까 조선군이 이겼다라고 한 그런 싸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이 조선으로서는 굉장히 무모한 싸움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그 거대한 미군 1200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개방시키는 데는 실패했었죠. 신미양요 때. 그 신미양요가 끝나고 나서 그 대원군이 온 나라에 세우라고 했던 게 그 유명한 촉합입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니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쓰여있는 촉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촉합의를 세우게 만든 원흉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나라가 신미양요가 1872년, 수교한 게 1882년이니까 11년 후에, 정확히 11년 후에 미국과 화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양 나라와 가장 먼저 수호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은 누가 봐도 조선 사람이죠. 상투를 썼으니까 말이죠. 이 조선 사람, 그냥 조선 농민같이 보이는데요. 이 선조님들이 신미양요 때 미군에게 포로가 된 우리 선조님들입니다. 이들과 정말 선량하게 생긴 이 조선 백성들과 함께 싸웠던 미군은 어떤 복장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맞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 상식에서는 참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듯 미국과 조선은 18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랬는데 어쩌다가 11년 후에 가장 먼저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국교를 수립했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변화를 살펴보면 대원군이 실각했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가 있겠죠. 1873년의 일입니다. 물론 이제 대원군이 실각한 자리는 민왕 후의 외척이 중심이 된 민씨 정권이 들어선 것이 한 가지 변화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개혁 개방 정책이 민씨 척족들이 중심이 된 민씨 정권이 추진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민씨 척족이 과연 개혁 개방 세력이었느냐라고 하면 제 생각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씨척족은 그 권력 장악이라고 하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대원군과 대립했을 뿐 개혁 개방을 기피하기는 대원군과 못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근거로서는 청국의 저자세 외교를 고수해 4대당이라고 불렸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4대 정책을 고수해 나가던 정파, 그게 민시척척이었습니다.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도성에 청국 군대를 불러들인 만행도 서슴지 않았었죠. 지금도 서울에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이 뭐 대단치 않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원래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의 국방 문제는 스스로 자주 하는 것이 옳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여전히 미군의 힘을 빌려서 지금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바람직한 것은 북한의 위협이건 중국의 위협이건 일본의 위협이건 우리 손으로 막아내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죠. 우리 손으로 막아낼 수 없을 때까지 한시적으로는 뭐 다른 나라의 힘을 비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루빨리 힘을 길러서 우리의 국가 보존은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 독립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도 청나라 군대, 명나라 군대가 주둔해 있지는 않았거든요. 평화시에 최초로 외국 군대가 주둔한 것은 1882년부터 1885년까지 3년 동안 청나라 군대가 수도에 한양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이었고 그것을 주둔시킨 정치 세력이 바로 민시척족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듯 기본적인 이 정파의 성격은 수구적이었고 그리고 4대 지향적이었습니다. 이런 정파가 자발적으로 힘을 길러야지 이러면서 서양 오랑캐와 수교에 앞장섰을 리는 전혀 없던 것이죠. 또 다른 변화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조일수 조규를 체결한 것들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본과 수교한 것은 개혁개방에 대한 신호탄은 분명히 아니었고요. 조선은 조일수 조규를 체결하면서 20개월 이내에 항구 3곳을 개항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원래부터 외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일본인들이 집단 거주지를 외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관이 있었던 부산을 제외하고는 항구를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 원산은 조약을 체결한 지 4년이 지난 1880년에야 개항을 했고요. 인천이 개항한 것은 조선이 미국과 수교한 이듬해인 1883년이었습니다. 조선은 포함을 앞세운 운요호라고 말씀드렸죠. 앞세운 일본의 완력에 눌려서 마지못해 일본과 조약을 체결했을 뿐 전면적으로 서양 열강들에게까지도 문호를 개방할 의사도 없었고 개방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개혁에 나설 의사도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대원군이 물러난 것도 이유가 아니다.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것도 이유가 아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근본 이유는요. 당연히 근데 그 근본 이유는 청나라의 강요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미국은 일본처럼 한포를 동원해서 조선과 조약 체결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운요호를 앞세워서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고 했는데요. 미국은 물론 이제 신비양요 때는 전함 5척을 보내가지고 조선을 공격하긴 했습니다만은 1882년만큼은 한포를 동원해서 시위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위협을 당한 것도 아닌데 조선이 원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청국이 그렇게 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는 청국의 권고라면 마땅히 그것은 따라야 되는 권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은 원하지도 않으면서 미국과 수교를 한 그 조선의 처지는 무심한 오라베의 강요로 신랑 얼굴 한번 못 보고 힘세고 거친 사나에게 억지로 시집을 가는 가련한 여인네의 처지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미수 통상조약의 미스테리를 한번 검토해보면 이러한데요. 청구의 공고에 따라서 조선이 미국과 수교하면 조선이 독립국임을 만천하에 인정해주는 꼴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수교를 하는 것이 독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어떤 정신없는 나라가 남의 나라 식민지하고 정식 외교 관계를 맺겠습니까? 미국과 조선이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조선을 독립국이라고 인정해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가령 대만이라는 나라가 독립국가인지 독립국가가 아닌지가 굉장히 애매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만 하더라도 그 중국 그 이전까지는 중공이라고 불렸는데요. 1990년 전후한 그 시기일 겁니다.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해버렸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랬는데요.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조선과 조약을 정식으로 그 근대적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했다. 이 말은 미국은 적어도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청나라는 조선이 속방이라고 독립국가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미국과 조선을 억지로 수교시키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의 미스테리는 이건데요. 청구의 속방이라는 굴욕을 싣고 국제사회로부터 독립국임을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조선은 왜 대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냥 우리끼리 살게 해달라고 수교하기 싫다고 발버둥 쳤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비밀은요, 청국의 복잡한 내부 사정 때문이었는데요. 가련한 여동생을 힘세고 거친 사내에게 억지로 시집보낸 것은 그런 경우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여동생의 장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될 오라비 자신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사정이 무엇이었을까? 먼저 일본의 개항 과정부터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1853년 6월 3일 그러니까 구로운해를 앞세운 페리 제독이 우라가 앞바다에 상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길 내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와 조약을 체결하지 않을지 결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구로운해는 우리는 그것을 서양배를 이양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양선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이 이상한 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본인들은 서양배를 서양 증기선들이 검은색이지 않습니까? 검게 색칠을 했기 때문에 흑선이라고 불렀고 흑선의 일본식 발음이 구로운해였던 거죠. 얘네들은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일본의 무사들도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기는 조선과 마찬가지였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많은 부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손쉽게 개항을 허락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미국의 페리 제독이 앞세운 미국 함대의 위력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페리가 이듬해인 1854년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때는 두말 없이 화친조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때부터 미국과 일본은 수교를 하게 됐고 이때 이유를 일본은 개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882년에 미국과 수호조약을 맺었으니까 서양과 수호조약을 맺은 횟수로 따지자면 우리보다 28년 정도 앞섰고요. 일본과 수호조약을 맺은 것까지 합친다고 하더라도 10여 년, 3년 정도 앞선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지요. 23년 정도 앞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58년 미일수 통상조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일컬어서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불평등한 규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미국인이 개항장이라고 하는 건 미국인이 살 수 있는 곳이었죠. 개항장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일본법이 아니라 미국법에 따라서 미국 영사가 재판하는 영사재판권을 인정했다든지, 관세율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미국과 협의해서 정하는 협정세율을 명시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불평등했다 이거죠. 가령 이제 그 영사재판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는 인정이 되고 있지 않죠. 오늘날에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한국법에 따라서 한국법원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서양 열강들이 비서구 사회와 맺은 조약은 대부분 영사재판권을 인정하도록 만들었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일본과 조약을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개항장에서 외국인들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 나라 법에 따라서 그 나라 법원의 영사가 재판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영사재판권을 우리도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었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굴욕스러운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굴욕스러운 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과는 달리 그 이후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단행했는데요. 그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기억을 기회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느냐면, 개항한 지 채 20년이 되기도 전에 일본은 서양 열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부강해졌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부강해졌던 그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하거든요. 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메이지 천황이 등극한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개혁과 개방 정책을 펴게 되는데, 메이지 천황이 등극한 것이 1867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메이지 원년으로 삼게 되는데요. 이 메이지 천황이 있던 그 시절에 굉장히 그 혁신적인 새로운 헌법을 반포하면서 일련의 개혁 개방 정책을 강력히 추진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개혁 개방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을 꼽으라고 하면, 지배층 스스로가 자기 팔다리를 끊어내는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는 것이고요. 그 덕분에 20년이 채 못 돼서 웬만한 서양 열강과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부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일본이 부강해진 것은, 이웃나라가 부강해진 건 축하해 줄 일이죠. 걔네들로 볼 땐 축하해 줄 일이었는데, 얘네들이 부강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본이 부강해진 것이 동양평화로 볼 때는 굉장히 재앙과 같은 일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침략적인 행위를 했느냐면 1876년 타이완 정벌을 단행했고요. 물론 이제 타이완을 완전히 빼앗은 것은 1895년 청일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대만은 한국보다 먼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76년 운요를 앞세워서 조선을 개항한 일도 일종의 침략적인 일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79년에 류쿠를 병합을 하게 되는데요. 류쿠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오키나와 지역을 말하는데, 원래 이 류쿠는 일본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독립돼 있었고 한 번도 같은 나라였던 적이 없었죠. 오키나와라는 그 지역이요. 병합된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일본 땅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담입니다만은, 지금도 오키나와에 가면 류쿠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워낙 세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그냥 관광상품처럼 류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그 일본의 침략 야욕을 보이니까 긴장을 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청나라였다라는 거죠. 그 타이완은 천국의 영토였고요. 지금도 대만은 그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은 대만이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범중화권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타이완은 천국의 영토였고요. 조선과 류크는 천국이 속방으로 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속방이라고 하는 건 식민지하고는 좀 다르고 내치와 외교의 그 자주권은 인정해주면서도 천국을 섬기는 그런 나라 정도가 속방이 됩니다. 어쨌든 완전한 독립국가와는 성격이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하고도 성격이 다른 동아시아의 독특한 정치적인 그 범주, 국가 체제가 속방이라고 하는 범주가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천국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던 동양의 평화가 서양 열강의 도전에 이어서 일본의 급부상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천국의 종주권을 위협하는 나라는 비단 일본만이 아니었는데요. 1860년 연해주를 병탄해서 두만강을 경계로 조선과 국경에 마땅한 이래로 그 호시탐탐 조선을 침탈할 기회를 러시아가 노리고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선은 외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없어 보이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군침을 삼키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값진 보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물은 조선에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었고요. 조선은 게다가 너무 흔해 빠져서 그것이 보물인 것조차 조선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탐낸 그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바로 그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은 일본도 탐내고 있었고 러시아도 탐내고 있는 그런 나라였다 이겁니다. 이때 이제 천국이 속방으로 간주했던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프랑스에, 버마는 영국에, 류구는 일본의 차대로 넘어가게 따라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은 몰락해가는 중화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조선과 청나라는 순망치한의 관계였습니다. 그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리다는 말로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조선이 일본이나 러시아의 손에 떨어지게 되면 천국의 근원지인 동북 삼성, 지린성, 랴오닝성, 그 헤이룽장성을 포함한 게 동북 삼성인데, 이걸 뭐 만주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 이제 위험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제 조선이 일본에 병탄된 이후에 동북 삼성은 일본의 세력으로 떨어졌고요. 1932년 만주 제국이라고 하는 어영 국가가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텐진에서 천국의 외교 업무와 서양 관련 업무를 전담하던 북양 대신 리훈장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지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면 이독, 공독, 이적, 제적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조선에 대한 천국의 종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훈장이 생각해낸 계책이 바로 조선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양 열강과 수교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힘으로 일본과 러시아의 팽창 야욕을 억제하려 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중국의 대외 정책인데요. 도구로 동구를 공격하고 적으로 적을 제압하려는 그런 계책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계책들을 많이 써보십시오. 내 힘을 들이지 않고 적으로서 적을 제압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훈장은
그 1879년 영의정 이유원에게 밀한 비밀문서를 보내는데요. 보내면서 서양과 수교를 공고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머지않아 조선을 정복할 것인데, 정벌할 것인데, 청국으로서는 조선을 도와주고 싶지만 힘이 부족하다. 조선은 서양 각국과 조약을 체결해서 통상을 확대해서 일본의 침략 야욕을 억제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했고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과 수교하면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러시아는 조선을 침략하려는 야욕이 강하지만 서양 각국은 조선과 멀리 떨어져 있고 통상 관계만을 원할 뿐 영토를 침략할 야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일본과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은 군사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조선은 오랫동안 군사력을 못 길렀는데요. 그 못 기른 이유는 바로 청국의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조선이 힘이 강해지면 청국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선이 힘을 좀 기르려고 하면 기르지 말라고 하고 기르지 말라고 했던 청국이 이제 와서는 조선 보고 너희들도 우리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자주 국방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참 이제 굴욕스러운 서신 하나를 보게 될 텐데요. 그게 바로 이유원이 이웅장의 권고에 대해 보낸 답신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청구의 권고라고 하더라도 병인양요, 신미양요, 병인양요는 프랑스, 신미양요는 미국과 전쟁을 벌인 건데요. 큰 전쟁을 치른 조선으로서는 서양 오랑캐와 수교하라는 권고만큼은 들어줄 수 없었던 거죠. 모든 건 다 들어줘도 그 요구만큼은 들어주기 어렵다. 이유원은요, 류웅장의 권고를 따를 수 없어서 영의정직을 사임을 하면서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조선은 다른 나라 왕량을 바라지 않으며 병자년, 그러니까 1876년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부득이 일본에 개항을 했지만 조정에서 서양 사람과 통상하자는 말은 감히 입에도 오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중한 거절의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근거, 답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주 굴욕스럽지만 견디고 한번 들어주세요. 조선이 청국의 속국임은 천하가 아는 바인데 속국은 외교를 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에 조선은 학문만 숭상하고 상무정신이 없는 문약한 나라이므로 적으로 적을 제압하는 계책을 채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으로 적을 제압하려다 조선이 먼저 저에게 제압될 것이고 독으로 독을 공격하려다가 조선이 먼저 독을 맞을 것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또한 조선은 생산기술이 빈약한 후진국으로 서양 각국과 통상 무역할 생산물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설령 통상을 하더라도 재등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이는데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름발이로서 먼 길을 갈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외교란 말을 하지 말고 앉아서 제 나라나 지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중국어의 규모는 비유하면 하늘과 땅처럼 광대하기 때문에 크건 작건 한 풀무로 불어치우고 곱건 밉건 한 모양으로 만들어 기린이건 봉황이건 뱀이건 요이건 모두 다 포함하여 그때그때 형편에 부합시켜도 태산 반석에 올려지고 따라서 모든 나라가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섣불리 본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루살이가 큰 새처럼 날아보려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한나라 영의정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나라를 절름발이, 하루살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선이 청나라에 보냈던 일반적인 외교 문서에서 흔히 사용되는 그런 수사법이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힘없는 나라가 살아가려니까 이런 굴욕도 감수했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나라는 이런 굴욕을 다시 한번 더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나라의 힘과 힘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경제력도 키우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가 수정안을 보냈는데요. 대국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할 수만 없었기 때문이죠.
서양과 수교 권고는 수용할 수 없지만 외침에 대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조선을 위해서 손해날 일이 아니었던 것이고요. 1880년 조선국왕은 청국으로 자문을 보내서, 자문은 외교문서입니다. 무기와 군사기술 전수를 요청을 했고요. 제자관 번원규는 텐진에서 이융장을 만나서 서양과 수교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정을 설명하고 군사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을 부탁을 했는데요. 류용장은 조선이 서양과 수교를 거부한 것은 유감이지만 군비 강화에 나선 것은 잘된 일이라고 치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듬해 1881년 청국의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공도 38명, 물론 관원과 그 수행원을 포함하면 69명이었습니다만은 공도 38명을 관리를 이제 파견을 했는데 이 관리의 이름이 바로 교과서에 나오는 영선사라고 하는 관리였습니다. 그 영선사 김윤식에게는 미국과 수교 문제를 해결하라는 또 다른 사명도 띄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청나라에서 자꾸 미국과 수교해서 일본의 외침을 막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사신을 파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2차 수신사였습니다. 서양과 수교는 조선이 거부한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종주국인 청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요. 변원규를 청구로 파견하기 한 달 전에 조선은 일본과 관세 문제, 원산 인천 계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수신사 김홍집을 파견하는데요. 김홍집은 일본이 과연 조선을 침략할 의도가 있는지 일본의 사정을 정탐하는 임무와 미국과 수교 문제를 주일 청국 공사와 협의하는 임무도 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홍집은 주일 청국공사관에서 공사 허루장 참청관 황준생과 6차례에 걸쳐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 허루장은 러시아 군함이 동해에 결집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조선 침략 신호라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조약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1880년 5월 미국 제독 슈펠트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산까지 찾아갔을 때 왜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는지를 질책했던 거죠. 김홍집은 슈펠트가 지니고 온 서류에 지난 왕조의 국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코리아라는 국호요. 서식에 맞지 않아 동래 부사 심동신이 교섭을 거부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나라 문을 걸어 닫는 것은 바람직한 계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책 읽은 사람들은 모두가 통상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허루장은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부강한 나라다. 미국은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신의를 아는 나라다. 귀국이 만국과 더불어 교섭하는 것은 이익이 될지언정 손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만세에 한 번밖에 없는 조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면 돌파할 것을 주문했죠. 허루장 옆에 있었던 그 탐청관, 공사관 직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준생은 세상 물정에 얻은 조선을 위해서 쓴 책이라며 조선에 돌아가서 국왕과 대신들과 돌려 읽으라며 책 한 권을 건넸는데요. 그 책이 바로 그 사의 조선 책략, 내가 보는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흔히 조선 책략이라고 일컬어진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서두는 도입부는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지구상에 더할 나위 없이 큰 나라가 있으니 이르기를 아라사라고 한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책에서 황준색은 조선이 독립을 유지해 나가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중국과 친할 것, 두 번째가 일본과 결탁할 것, 세 번째가 미국과 연합할 것이라고 하는 계책을 일러주는데요. 이것이 이듬해 신사년 전국, 다시 말해서 1881년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생각할 문제 두 가지를 알려드리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조선이 서양과 수교를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1880년대 동아시아 정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걸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조사가 필요한데요. 개항 이후에 일본은 급격한 발전을 이룩한 데 반해서 조선은 오히려 국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배계급의 태도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의 주제가 조선의 개혁개방입니다만은, 개혁개방은 잘하면 약이고요, 잘못하면 독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개혁개방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만은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혁개방이 그 자체가 좋다는,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개혁 개방이 독배가 아니라 승리의 축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지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생각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